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행성 지구에는 약 87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한 생명체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발달된 문명을 만들고 자연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어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생명 활동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평균 약 10에 15승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들 각각에 DNA가 들어있죠. DNA는 뉴클레오티드의 알파벳으로 작성한 몸을 만드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방 안에 책장이 하나씩 있는데 그 책장에 건물 설계도가 적힌 책들이 꽂혀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방은 세포, 책장은 세포핵, 책은 염색체인 것입니다. 염색체의 수는 종에 따라 다른데 인간의 경우는 46개입니다. 즉 책장에 46권의 책이 꽂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DNA는 그 책에 적힌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A는 스스로 사본을 만드는데 이 과정은 생명 탄생 이래 쉬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한 개의 세포가 각각 설계도 사본을 받은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되고 두 개의 세포가 각각 또 분열하여 네 개의 세포를 만드는 식으로 복제가 진행됩니다. 분열할 때마다 설계도, 즉 DNA는 거의 착오 없이 복제가 됩니다. 또 DNA는 단백질의 제조를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네 종류의 알파벳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다시 아미노산의 알파벳으로 번역되어 몇 개의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결합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고 단백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물리적 재료일 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화학적 과정 전반을 섬세하게 제어합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화학적 과정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체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는 다른 세포들과는 다르게 세포 분열 시 염색체를 46개에서 23개로 줄이면서 감수 분열하여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그렇게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갖게 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박테리아에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D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DNA의 구성 요소인 뉴클레오티드 사슬의 결합 순서일 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식물과 동물이 모두 동일한 원시 생물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DNA는 지구상에서 딱 한 번만 탄생했고 탄생 이후 지금까지 자기 복제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든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DNA는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일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준 덕분에 우리는 보다 진실에 가까운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추측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탄생 이전의 지구에는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 단순한 화합물들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물질들이 번개와 같은 에너지원을 통해 복잡한 분자가 되었고 복잡한 분자들이 원시 수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유기물은 해안 부근의 말라붙은 물거품이나 작게 떠있는 물방울 속에 국지적으로 농축되었고 다시 태양으로부터 온 자외선 덕분에 서로 결합하여 더 큰 분자, 즉 아미노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찰스 다윈이 주장한 원시 수프 이론입니다. 그리고 1871년 켈빈경은 생명의 씨앗이 운석을 통해 지구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포자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1969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북서쪽에 머치슨이라는 마을에 떨어진 운석 덕분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머치슨에 떨어진 운석은 45억 년이나 된 운석이었고 그 속에는 아미노산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74종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고 그중 8종은
지구상의 단백질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에 캐나다에 떨어진 운석에서도 유기화합물들이 발견되었고 이제는 헨리 해성의 약 25%가 유기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구처럼 적당한 곳에 떨어지게 되면 생명이 출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지구에 어떤 이유 때문에 생명의 기본 재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구에 드디어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류하던 분자들은 우연히 자기복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복제자의 탄생은 전혀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억 년이라는 시간은 그러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억 년 동안 단 한 번만 생기면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같은 종류에 대해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구성 요소들은 자기복제자에게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성 요소들은 최초의 자기복제자가 만들어졌을 때처럼 안정한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순서에 따라 계속 반복되어 그 산물이 층층이 쌓이고 이것이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닥의 사슬이 쪼개져 두 개의 자기복제자가 되었고 그 각각이 다시 복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던 복제 과정 중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사본에서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몇 번씩 만들면서 오류는 누적되어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 복제자의 복제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며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 스프는 모두 똑같은 복제자 사본의 개체군이 아닌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몇 가지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는 여러 종류의 안정한 분자, 즉 오랜 시간 존속하거나 복제 속도가 빠르거나 복제의 정확도가 높은 안정한 분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시 스프가 무한히 많은 자기복제자 분자를 담고 있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자기복제자가 많아지면서 구성요소 분자는 점점 더 소진되어 결국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복제의 여러 가지 변종들은 서로 경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자기와 경쟁하는 분자를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능력을 발견하여 한때 다른 분자를 구성했던 구성요소를 자기의 사본을 만드는 데 이용하는 개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자기 복제자는 화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둘레의 단백질 벽을 만들어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고 그렇게 최초의 살아있는 세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복제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운반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전자와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자기 복제자, 즉 DNA라고 불리는 분자를 위한 생존 기계인 것입니다. 하나의 생존 기계는 하나가 아닌 수십만이나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몸을 제조한다는 것은 유전자들 간의 복잡한 협력 사업인 것입니다. 개체의 몸이란 일시적인 유전자의 조합을 위한 운반체이고 유전자는 수많은 개체의 몸을 연속적으로 거쳐 생존하는 단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식물이라 불리는 생존 기계의 한 갈래는 스스로 햇빛을 사용해 단순한 분자에서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초기 원시 스프에서 벌어졌던 유기물 합성 과정을 더 빠른 속도로 재현해냈습니다. 동물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갈래의 생존 기계는 식물의 화학적 노동을 가로채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동물은 민첩하고 활발한 유전자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동물은 빠른 운동을 위해 화학 연료에 저장된 에너지를 써서 기계적 운동을 만들어내는 엔진, 즉 근육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의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만들게 되었고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뉴런은 뇌라고 하는 신경 조직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뇌는 주로 근수축의 제어와 조정을 통해서 생존 기계의 성공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수축의 타이밍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타이밍 사이를 조정하기 위해 자연 선택은 감각기관을 진화시키게 되었고 뇌는 감각신경을 통해 눈, 귀, 혀 등의 감각기관을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장치를 갖추게 되면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타이밍과 근수축의 타이밍 사이의 복잡하고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반면에 행동은 신속해야 합니다. 행동은 수개월이라는 시간 단위가 아닌 몇 초 또는 몇 분의 1초라는 시간 단위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전자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신속히 작동할 컴퓨터를 조립하고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우발적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프로그램화하게 된 것입니다. 유전자가 마치 의식을 가지고 예측하여 프로그램화한 것처럼 표현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올바른 예측을 하도록 뇌를 만들어준 유전자의 개체가 더 잘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가 진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생존 기계는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생존 기계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의 진화는 주관적 의식의 진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동물의 행동은 유전자의 제어하에 있으며 그 제어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우 강력합니다. 유전자는 정책 수립자이며 뇌는 집행자입니다. 그러나 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었으며 결정권 행사에서 학습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책략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문명을 만들었으며 자연 법칙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